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정재영이고, 지금 전정에 재학 중이고요. 학번은 몇 학번일 것 같아요? 19? 저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16학번입니다. 이제 이 막학기거든요. 제가 한 학기를 휴학했어가지고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좀 뒷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세종 캠퍼스에서는 이제 막 학기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거라, 제가 꼭 약간 개인 프로젝트로 해보고 싶었던 거라, 이제 진행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저에 대해서? 뭐, 나이가 몇 살이냐, 키가 뭐, 이런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T 시간이에요, 지금. OT 시간인데,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T의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크다. 설명을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저는 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해보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학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돈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포함해가지고 저도 돈 되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돈 그 자체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회사 왜 다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냥 돈 벌려고 다니지. 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한 분위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돈 때문에 회사 다니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기저에는 돈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의견 되게 타당하죠? 저도 이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가 산악이고, 저기 석경 가면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게 해서 제가 항상 거의 매일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진로를 고민하다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돈을 인생에서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데,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그걸 산책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게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나? 돈으로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돈을 필요로 하지, 이게 추구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되게 유명한 되게 밈으로 돼 있는 연구 결과인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봉?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면은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가서부터는 행복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필요로는 하는데 추구하지는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만큼까지는 벌면 그만큼 행복은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그 이상은 잘 증가하지 않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돈을 필요로 하지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론적 가설에 따르면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하는 수준까지만 좋아해야 되는데 이 너무 돈을 추구하는 사람, 돈만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 괴리감 뭐임? 이 괴리감이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게 되게 한동안에 뭐야 이 답이 뭐야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돈 그 자체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돈에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걱정에 압도돼 있어서 돈에 혈안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돈에 불안하냐면 미래에 나한테 벌어질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나한테 벌어질 돈의 흐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불안감이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 미래에 나한테 벌어질 돈의 흐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진짜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고 필요로 하는 존재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돈에 혈안이 돼 있는 원인이 돈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면, 어,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혈안이 돼 있는데 돈 그 자체에 그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어떻게 간단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냐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이제 그 돈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나한테 벌어질 현금 흐름이, 돈의 흐름이 예측이 되고 나서부터는 돈에 대한 지식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겠죠. 이 예측이 되고 나면, 이거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발전이 됐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최우선 가치인 인생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1,000만 원을 버는데 이 노력을 다 투입할 거야. 라는 이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우리한테 이게 이제 우리한테 벌어지는 돈의 흐름인데 2, 3, 40대에는 돈을 많이 벌고 5, 6, 7, 8, 90대에는 이제 돈을 쓰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육아를 할 수도 있고 은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빵빵빵빵 빠져나가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돈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돈을 벌고 죽을 때까지 해서 이렇게 죽는데, 죽을 때 돈을 쓰면서 죽는 큰 흐름은 똑같지만 이거를 각 개인을 다 살펴보면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이 곡선 그래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집을 가져야 돼. 근데 자동차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나는 부모님 노후는 내가 꼭 챙겨드려야 돼. 이거에 대한 준비 자산은 필요해. 나는 결혼은 안 할 거라 뭐 결혼 자금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취미, 자기 개발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각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생에서의 나한테 내 인생에서 필요한 돈의 현금 흐름이 각각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선을 생활 유지비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이 생활 유지비를 각자 개인이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내 인생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지식으로 나한테 돈이 얼마나 벌릴지, 얼마나 쓰이게 될지 계산을 해봤더니, 내 인생에서는 한 4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머지 이 600만 원 어치,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었으면 모든 노력을 돈의 혈안이 돼서 돈 버는 데 쏟아 부었을
이 600만 원어치의 노력은 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쏟아 부을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돈을 수단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돈을 수단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요게 이제 돈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느 정도 메시지가 전달이 됐나요? 됐으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네. 나는 여기까지 대충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논리 흐름 자체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돈을 공부를 하러 이제 막 책도 찾아보고 뭐 유튜브에서 영상도 찾아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잘 다뤄져 있는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라 이제 어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이제 각자 고민을 통해 찾아가시고 저랑은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돈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아직 OT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 이제 저희가 돈에 대해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둘로 쪼개보면, 나가 이렇게 있으면, 나랑 나 이외의 것으로 쪼개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가 있고, 나 이외의 것을 좀 뭉뚱그려 표현하면, 이걸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저희는 돈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고, 돈에 대한 지식을 이제 정복을 할 거면, 세상에서의 돈의 흐름을 한번 하나 이해하면 될 거고, 나한테 벌어지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 제가 볼 때 그 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파트 1입니다. 이게 파트 1. 그 다음에, 요게, 요게 파트 2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파트 1하고, 파트 2를 배워볼 건데, 이 제목이 제가 지어서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파트 1이 돈이 굴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목이 돈이 굴리는 세상이고, 파트 2가 내가 굴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강의의 목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 1하고 파트 2가 둘 다 이론편하고 현실편으로 이루어지고, 여기도 이론편하고 현실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강의 형태예요. 강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이게 한 10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5년 안에 웹 서비스로 이제 내보낼 거니까 나중에 뭐 5년 지나서 나오면 꼭 다운받아 주시는 뭔 소리야? 아무튼 자 이제 컨셉 자체가 저희가 돈이 굴리는 세상 하고 배우고 내가 굴리는 돈을 배울 건데 제가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론편에서 세계 지도를 배우고 현실편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한테 벌어지는 돈의 흐름에 대해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약간 재무 설계 개념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요즘 금융 앱들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정말 내 돈을 제대로 굴려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요 강의가 3개니까 저희가 작심삼일 넘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1일차, 요게 2일차, 요게 3일차예요. 그리고 또 다른 컨셉이 이게 제 책 목차 보시면 지금 자료 강의 교재로 드린 거에 한 4페이지 보시면
어, 4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네, 보셨나요? 6페이지? 이게 지금 아침 조회 시간도 있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오기. 이게 제가 학교 컨셉으로 여기가 12교시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교시까지 있고 여기는 아직 제작 중이라 살짝 미정인데 어,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 거냐면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 왼쪽 아래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그 그림에서 자, 제가 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인 한 국가의 경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구조 위에 어, 이렇게 5명의 경제 주체가 올라가 있는데 개인,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시중은행, 그 지금 4페이지의 왼쪽 하단의 그림에 뚠뚠뚠뚠 해서 위로 올라와 있는 붕 떠 있는 그림 있죠. 걔를 지금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제 무대 위에 5개의 경제 주체가 올라와 있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경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세계 지도가 12교시까지라고 있다 했는데 자 1, 2, 3, 4 1, 2, 3, 4교시가 요 경제 무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 7, 8, 9교시가 얘가 개인 얘가 이렇게 요 5명을 한 번 하나씩 배우는데 5교시가 개인 6교시가 기업 3교시가 시중은행 8교시가 중앙은행 9교시가 정부 그래서 10, 11, 12교시가 요 경제 무대 위에 5명이 올라와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저희는 이거를 경기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교시에 그 기본적인 경기 사이클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진국 경기 사이클이 또 있고 신흥국 경기 사이클이 양상이 다 다르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세계 지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한국가의 지도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세계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학 개념 배우고 약간 수학 실전 문제 풀듯이 이 경제에 대한 대충 돌아가는 구조의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얘가 9교시까지인데 5, 6, 7, 8, 9교시에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5교시에 일본 가서 왜 1990년대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가지게 되었는지 6교시에는 유럽을 세계 여행하면서 왜 2000년에 유로존이라는 통화가 탄생하면서 유럽이라는 게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일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7교시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이 뭐 2015년대에 왜 위안화 위기가 있었는지 8교시가 이제 미국이고 왜 2008년도에 경제 금융 위기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국에 이제 뭐 1998년도에 외환위기는 왜 있었는지 이러면서 컨셉 자체가 이렇게 해서 귀국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마지막 쭉 해서 한국 여행하고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책상을 놓고 이제 세상에서의 돈의 흐름을 다 배웠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말 나한테 네, 저희 화요일까지 하는데 여기 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큰 그거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2교시까지 나갈 거고 내일 3, 4교시까지 나갈 거예요. 너무 갑자기 확 쪼그라들었나요? 얘기가? 근데 아무튼 일단 제가 큰 그림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럼 아무튼 그래서 그냥 2분 안에만 정리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가 굴리는 요 재무 설계하는 데서는 이제 보험 같은 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은퇴 설계 같은 거 뭐 이런 정말 실생활에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일 그러니까 은퇴 설계도 국가가 보존해주는 국민연금 같은 게 있고 기업이 보존하고 개인이 보존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를 해서 나중에 꼭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강의 형태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래서 오늘 요 1, 2, 3, 4교시를 오늘 내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교시가 뭐였냐? 정말
이 경제 무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거까지 해보는 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OT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바로 저희가 1교시까지 하고 쉴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조회하고 1교시를 지금 이제 다이렉트로 나가야 돼서 한번 바로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아침 조회. 1차 아침 조회. 그러니까 수업은 지금부터예요. 경제 강의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우리가 이런 구조의 경제 속에 살고 있는지 이제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배경 이야기를 살짝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 1500년을 기점으로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여기 이전을 중세라고 하고 여기가 근세, 근대, 현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재미없잖아. 중세나 근세, 근대, 현대 이런 단어들은 몰라야 돼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세상이 확 바뀌게 되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요 사이에는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니 뭐 최후의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이 있었다. 뭐 이런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예 모르겠고 저희가 관심을 가질 것 딱 하나. 신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이게 알지자인데 지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든요. 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전 사람들은 지식을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설령 모르는 지식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인간이 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다 알고 있나?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거를 무지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관찰과 실험을 수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600년대 초에 그 데카르트가 파리 천장 날아다니는 거 보고 직교좌표계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서 수학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1600년대 중반에 그 우리를 항상 1학년 때 괴롭혔던 미적분을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이때 갖고 오거든요. 또 화학의 발전도 있어요. 1600년대 중반에 그 보일의 법칙이라고 PV는 K 뭐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PV는 NRT 뭐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물리도 있는데 이거 어제 외웠는데 잠시만요. 1785년 쿨롱 법칙을 시작으로 1820 오메 법칙 V는 IR이 나오고 1865년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 지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많은 뭐랄까요? 이론 지식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과학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이제 그냥 인터넷에 과학혁명 치면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지식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실을 진짜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PV는 NIT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이걸 포함한 여러 화학적인 발견들이
1776년에 와트의 증기기관 들어보셨나요? 이게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와트한테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물리 같은 것도 발전이 돼가지고 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게 사회적인 발전으로 해서 이 물리학의 발전이 또 0101 이진수 포함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우리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왜 했냐? 지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새로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뒤흔들면서 우리 세상에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장. 아, 세상이 바뀔 수 있겠다. 세상이 이때는 항상 농사만 짓던 세상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옛날에는 지금 저희가 왜 이 지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때는 금융경제는 아예 없었고 농업만 있었어요. 근데 요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실물경제에 농업만 있었는데, 지금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죠? 그러니까 그 10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그 피자 조각 모양으로 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업, 운송업, 뭐 첨단 산업, 그러니까 그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경제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커지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융경제가 들어섰거든요. 자, 지금 왜 저희가 지금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지 그 스토리 라인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물 경제의 경제 파이가 커지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 경제가 들어섰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농업만 하던 시기에 중세 시대면은 농노인가요? 농노? 농노? 자, 농노라고 해보죠. 이때 삶에서는 어제도 농사 짓고 오늘도 농사 짓고 내일도 농사 짓는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농노한테 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영준의 집에 그 식당에 딱 들춰보니까, 야, 저거 빵을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내가 만들면 빵집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업 아이디어가 농노의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금융경제가 없는 세상에서는 어제도 농사, 오늘도 농사, 내일도 농사 짓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금융경제가 탄생하면 뭐가 바뀌냐면, 금융경제에서의 주체는 시중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세상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농노가 이제 사업 꿈나무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사업 꿈나무로 진화를,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농사 짓고 오늘도 농사 짓고 내일도 농사 짓는 이 굴레에서 어제도 농사 짓고 오늘도 농사 짓다가 잠깐만, 어제 보니까 저기 옆집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게 생겼네.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 받으면 바로 빵집을, 얘가 그냥, 그러니까 은행이 들어서부터 이 농노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돈 대출 받아서 빵집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중세시대에는 상상 속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내줄 그 기관이 없으니까. 근데 은행이 들어오서부터 이 상상 속에 있던 사업을 현실화 시켜서 진짜 현실 속에 빵집을 차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빵집만 있겠냐? 이게 얘가 지금 빵집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한 거겠지만, 빵집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하면서, 빵집 사업이 커지면 제과제빵 산업을 만들어낼 거고, 옷을 만드는 사업이 커지면 의류 산업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금융경제가 들어서고부터 이 산업이라는 거의 크기, 경제 파이를 커지는 이 속도를 금융경제가 극대화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래프로 정리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성장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과학혁명하고 산업혁명으로, 야, 뭐야. 성장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임? 과학혁명하고 산업혁명으로 이 성장이 좀 나올 것 같아. 야, 그러면, 야, 이 기울기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한번 금융경제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이 그림이, 그러니까 금융경제가 약간 이 기울기를 좀 가파르게 도와주는 형국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 10페이지에 한 위에서부터 4분의 3 지점에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금융경제가 들어서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지도가 이렇게 생겨났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서의 경제 파이가 극대화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우리한테 도래가 되었는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 보면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깎였습니다. 뭐 이번에 수출이 좋아서 성장률이 너무 그러니까 급등해가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나 안 굴러가고 있나를 경제 성장률로 척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비유 하나만 짚고 이제 거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실물 경제거든요.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쁜 옷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옷을 먹진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뭐 이런 첨단 산업의 물건들을 다 실물 경제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융경제가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축구로 비유하면 실물 경제에서는 얘네가 실제로 골을 넣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융경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간 코치, 감독.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 목말라해서 헤헷거리고 있으면 바로 물 갖다 주고, 뭐 어디 다쳤으면 바로바로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물 경제고 금융경제는 이걸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요 둘의 관계를 이제 짚어보면서, 이게 이제 실물 경제에서의 경제 파이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소문이 무성해지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11페이지 맨 아래쪽에 왼쪽 그리면 세계 지도가 하나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오늘 수업의 가장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한국과의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모든 국가들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냐면, 자,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 경제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자, 요거 그냥 바로 여지껏 해왔던 내용을 정리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되면 끄덕끄덕 한번. 오케이. 그래서 요 안정적이라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요게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성장이라는 게 이거는 따져보면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구조의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얘네 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느낌상 비유를 해보면 약간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 한번 잘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든 국가들의 목표가 이렇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침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 프린트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맨 첫 장에 요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은 그 상장 기업들의 개수거든요. 이거 이거 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첫 장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말 실물 경제에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특수 목적력 기계재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산업들이 그 실물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게, 이거를 딱 한번 보면은 바로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아침 조회를, 네, 여기서 아침 조회라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한번
끝맺음을 짓고 바로 1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 1교시 끝나고 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약간 없으니까 1교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영상이 영상이 터질 것 같아요.